나는 가난이 무엇인지 안다. 그 냄새, 그 무게, 그 고요한 절망을 안다. 어린 시절에 나는 늘 배가 고팠다. 밥이 부족했고 신발이 닳아 발바닥이 보였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던 눈빛이었다. 저 집은 가난하니까 어쩔 수 없지.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그때 결심했다. 가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세상은 나를 가난하게 만들었지만 가난하게 생각하는 건 내 선택이었다. 나는 돈이 없었지만 꿈이 있었다. 꿈은 돈보다 강했다. 그 시절 나는 종종 장터를 돌며 돼지를 팔고 엿장수를 따라다녔다. 어깨에 맨 자루는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왜냐하면 나는 그곳에서 돈의 첫 번째 법칙을 배웠기 때문이다. 장터 사람들은 땀을 흘리며 흥정을 했다. 그러나 흥정의 결과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누구의 태도가 더 단단한가? 누구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는가? 그것이 가격을 결정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돈은 계산보다 마음을 먼저 본다. 정직하게 일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 돈은 언젠가 돌아온다. 반대로 불평만 하는 사람에게 돈은 절대 머물지 않는다. 나는 종종 어머니에게 물었다. 왜 우리는 늘 이렇게 힘들까요?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가난은 부끄럽지 않다. 하지만 게으름은 부끄럽다. 그 말이 내 인생의 첫 교훈이었다. 돈을 쫓기보다 나 자신을 키워야 한다는 걸 알았다. 돈은 노력의 보상이 아니라 태도의 결과였다. 태도가 바르면 길이 열리고 태도가 삐뚤면 길이 막힌다. 나는 그 단순한 진리를 너무 일찍 배워버렸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꿨다. 서울로 올라올 때 나는 손에 단돈 몇 원만 쥐고 있었다. 남들이 보기엔 불가능한 도전이었다. 하지만 나는 믿었다. 가난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내가 돈을 쫓으면 평생 가난할 것이고 돈의 방향을 만들면 언젠가 돈이 나를 따라올 것이다. 나는 그때부터 돈을 쫓지 않았다. 대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 일의 가치를 키우면 돈은 자연히 따라온다. 서울의 거리는 냉정했다. 하루를 버티기 위해 온몸이 부서졌다. 그러나 나는 단 한 번도 운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내가 놓친 게 무엇인가? 그러면 언제나 답이 나왔다. 태도다. 남들은 일당이 적다고 불평했지만 나는 그 시간에 더 배웠다. 상사가 나를 부를 때마다 나는 즉시 대답했다. 예, 그 한마디가 나의 자본이었다. 그 단순한 습관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되었다. 나는 돈이 아니라 신뢰를 쌓았다. 그리고 신뢰는 어느새 돈이 되어 돌아왔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나는 작은 공사 현장에서 인부로 일하고 있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모두가 일을 멈췄다. 하지만 나는 혼자 삽을 들고 흙을 퍼냈다. 감시하던 감독이 다가와 물었다. 왜 혼자 그렇게 합니까? 나는 말했다. 오늘 멈추면 내일 더 늦어집니다. 그 말 한마디에 감독은 내 이름을 기억했다. 몇 달 뒤 그는 나를 공사 반장으로 올렸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가난한 사람은 내일을 핑계로 삼고 부자는 오늘을 이유로 삼는다. 돈의 첫 번째 숨은 법칙은 바로 그것이었다. 오늘을 지배하라. 가난은 나에게 가장 혹독한 스승이었다. 그것은 나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았고 오히려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돈이 없는 대신 시간과 성실을 투자했다. 하루 14시간을 일했고 남들이 쉬는 시간에 배웠다. 어느 날 동료가 말했다. 너는 왜 그렇게 일을 미친 듯이 하냐? 나는 대답했다. 나는 지금 가난을 갚고 있다.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나는 가난에게 빚을 지고 있었다. 그 빚을 노동으로 갚고 싶었다. 왜냐하면 가난을 탓하면 평생 피해자가 되지만 가난에 맞서면 인생의 주인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가난은 돈의 가난이 아니라 생각의 가난이라고 믿었다. 돈이 없어도 배울 수 있고 돈이 없어도 일할 수 있다. 그러나 생각이 가난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이 좁으면 돈도 좁아지고 생각이 열리면 돈도 흘러든다. 나는 늘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이 일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그 습관이 나를 성장시켰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쫓는다. 하지만 부자는 돈이 오는 길을 만든다. 그것이 차이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부자는 아이디어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가난한 사람은 일을 찾고 부자는 가치를 만든다. 나는 서울의 작은 공사장에서 그 차이를 똑똑히 봤다. 나는 노동자였지만 머릿속에선 이미 사장이었다. 언제나 생각했다. 내가 이 일을 맡는다면 어떻게 다르게 할까?
그 상상력이 나를 다른 길로 이끌었다. 가난은 불운이 아니다. 그것은 훈련이다. 나는 가난 속에서 기다림의 미학을 배웠다. 돈은 급하게 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심으로 준비된 자에게는 반드시 온다. 그래서 나는 조급하지 않았다. 조급함은 가난한 자의 습관이고 꾸준함은 부자의 습관이다. 나는 눈앞의 결과보다 과정을 믿었다. 세상은 결과로 평가하지만 돈은 과정을 본다. 돈은 정직한 사람의 걸음을 따라간다. 나는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다.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대신 그것을 핑계로 삼지 마라. 가난은 시작점이지 결론이 아니다. 돈은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붙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돈의 숨은 법칙 하나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가난은 운명이 아니라 태도의 거울이다. 그날 이후 나는 돈을 쫓지 않았다. 대신 내 태도를 다듬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돈은 내가 쫓지 않을 때 나를 찾아왔다. 돈은 언제나 준비된 자를 시험한다. 태도가 준비된 사람만이 그 시험을 통과한다. 하지만 나는 아직 몰랐다. 세상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노동의 대가가 전부가 아니었다. 돈에는 또 다른 규칙, 더 깊은 법칙이 숨어 있었다. 그 법칙을 모르면 평생 일만 하고도 가난하게 산다. 그리고 나는 그 진실을 다음 이야기에서 맞이하게 된다. 노력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그것이 두 번째 법칙의 시작이었다. 나는 평생 동안 한 가지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다. 노력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은 냉정하지만 진실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보상받는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나는 수십 년 동안 피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성실했고 정직했다. 그러나 그들 중 대부분은 여전히 가난했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돈의 구조를 몰랐기 때문이다. 돈은 땀의 양을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돈은 방향과 구조를 따른다. 나는 그 사실을 현장에서 몸으로 배웠다. 서울로 올라와 처음 맡았던 작은 현장은 내게 세상의 냉정함을 보여줬다.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마지막에 돌아온 건 고된 피로와 몇 푼의 일당뿐이었다. 어느 날 나는 같은 일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나보다 2배를 버는 걸 봤다. 이유를 물었다. 왜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받습니까? 그때 반장은 웃으며 말했다. 그 사람은 사람을 데리고 오거든. 그 순간 깨달았다. 일을 하는 자와 일을 만드는 자의 차이. 나는 그날 이후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기로 했다. 시간이 지나며 나는 현장에서 책임자를 맡게 되었다. 그때부터 돈의 구조가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돈은 일의 끝에서 생기지 않았다. 시작 전에 이미 분배가 정해져 있었다. 계약, 자재비, 인건비, 납기, 그리고 이익률. 돈은 움직이기 전에 이미 흐름을 탔다. 그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돈을 움켜준다. 나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밤마다 장부를 펼쳤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노동은 몸을 움직이지만 돈은 머리를 움직인다. 나는 그때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일만 하지 말고 구조를 공부하자. 그래서 낮에는 현장에서 흙을 퍼고 밤에는 회계와 계약서를 공부했다. 남들은 피곤해 잠들었지만 나는 펜을 잡았다. 그렇게 배운 첫 번째 법칙이 있었다. 돈은 구조를 아는 사람에게 모인다. 그 구조는 단순히 회계 장부에 있는 숫자가 아니었다. 세상의 원리였다. 돈은 단순히 얼마 버는가 보다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는 사람에게 머문다. 나는 그 흐름을 보려 했다. 어느 날 나는 일본 상사와의 철강 계약을 맺게 되었다.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그들은 냉정했다. 계약서에 한 줄 단어 하나에도 계산이 숨어 있었다. 나는 그때까지 열심히 하면 된다고 믿었지만 그 회의에서 깨달았다. 세상은 열심보다 계산이 빠른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는 걸. 나는 회의실에서 그들의 표정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싸워야 한다. 그날 밤 나는 계약서를 수십 번 읽었다.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분석했다. 그리고 드디어 보였다. 납품 후 결제라는 한 줄. 그 조항 하나가 수개월치 자금을 묶어버리는 독이었다. 나는 즉시 바꾸자고 제안했다. 상대는 놀랐다. 이 조항은 모든 계약에 들어가는 표준입니다. 나는 말했다. 우리 회사는 표준보다 신뢰를 선택합니다. 90일을 기다리기 전에 서로의 약속을 증명합시다. 그 제안이 받아들여졌다. 그것이 회사의 숨통을 틔웠다. 그때 나는 배웠다.
돈은 숫자의 게임이 아니라 신용의 구조다. 그 후 나는 모든 일을 구조로 보기 시작했다. 공사 현장의 인건비, 자재 공급망, 은행 대출, 심지어 사람의 관계까지 모든 건 흐름이었다. 돈을 쫓는 사람은 흐름의 끝을 보지만 돈을 만든 사람은 흐름의 시작을 만든다. 나는 흐름의 시작에 서고 싶었다. 그래서 늘 생각했다. 이 일의 구조는 무엇인가? 돈은 어디서 들어와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 질문을 습관처럼 반복했다. 그것이 나를 남들과 다르게 만들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조선소를 짓기 전 해외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외국 기업들은 우리를 믿지 않았다. 한국엔 자금도 기술도 없다. 하지만 나는 구조를 바꿨다. 돈이 없으니 신용으로, 신용이 없으니 비전으로 나는 말했다. 당신들은 돈으로 계약하지만 우리는 미래로 계약합니다. 그 한마디에 상대의 표정이 바뀌었다. 결국 계약은 성사되었다. 그것이 훗날 한국 조선산업의 시작이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또 하나의 숨은 법칙을 배웠다. 돈은 준비된 자를 믿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자를 따른다. 준비보다 중요한 건 신뢰였다. 아무리 완벽한 계획도 신용이 없으면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 그러나 진심이 담긴 신용은 구조를 바꾼다. 나는 신용의 구조를 몸으로 익혔다. 나는 젊은 시절 내 자신에게 늘 말했다. 정주영, 네가 단순히 일꾼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돈의 흐름을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 질문은 나를 쉬지 못하게 했다. 남들은 퇴근 후 술잔을 들었지만 나는 장부를 들었다. 남들은 월급을 기다렸지만 나는 월급을 만드는 구조를 배웠다. 그 차이가 내 인생을 갈랐다. 나는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다. 노력은 기본이다. 그러나 생각 없는 노력은 모래 위의 성이다. 세상은 당신의 땀을 보상하지 않는다. 당신의 방향을 보상한다. 돈은 바람과 같다. 방향을 맞추면 밀어주지만 거꾸로 서면 당신을 쓰러뜨린다. 가난한 사람은 늘 바람을 탓하지만 부자는 바람의 방향을 바꾼다. 그 차이가 세상을 가른다. 나는 돈을 단순히 재화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인간의 태도와 관계의 합이었다. 돈은 냉정하지만 사람의 철학에는 반응한다. 게으름과 핑계는 돈을 쫓아내고 신용과 계산은 돈을 불러온다. 이 단순한 원리를 깨닫기까지 나는 수많은 실패를 겪었다. 그러나 그 실패가 내 철학을 만들었다. 나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돈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통찰의 결과다. 통찰이 없는 노력은 사막의 우물 파기와 같다. 아무리 열심히 파도 물이 없다면 방향이 틀린 것이다. 나는 방향을 바로잡았다. 그 결과 돈이 내게 오기 시작했다. 그것이 내가 깨달은 두 번째 돈의 숨은 법칙이었다. 돈은 노력보다 구조를 따른다. 구조를 이해한 자만이 진짜 부자가 된다. 그러나 그 구조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다. 돈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인간의 신뢰였다. 다음 이야기에서 나는 그 신뢰의 본질을 말하고자 한다. 돈보다 무겁고 계약보다 깊은 것, 바로 약속의 철학이다. 그것이 세 번째 법칙의 시작이었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시험한다. 돈이 많아질수록 시험은 커지고 신용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다. 나는 평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계약서를 봐왔지만 단 한 번도 계약서가 사람을 지켜준 적은 없었다. 사람을 지키는 것은 언제나 약속이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돈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단호히 말한다. 있다. 약속이다. 약속이 무너지면 돈도 신용도 인생도 함께 무너진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혹독하게 배웠다. 1970년대 초 나는 해외 조선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었다. 자금난은 극심했고 수백 명의 직원이 월급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한 은행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 이번엔 대출이 어렵습니다. 이유는 간단했다. 담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천 명의 가족이 내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을 스친 건 신용이라는 단어였다. 나는 은행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가 담보가 되어주면 되겠습니까?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그는 말했다. 회장님, 그 말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로 대출이 승인되었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신용은 돈보다 강하다. 신용은 말이 아니라 믿음의 무게다. 나는 평생 신용으로 회사를 세웠다.
신용은 숫자로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산이다. 공장보다 건물보다 심지어 돈보다도 값지다. 왜냐하면 신용이 있으면 돈은 언젠가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신용이 없으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 나는 위기 때마다 이 사실을 증명했다. 계약이 흔들릴 때 나는 먼저 약속을 지켰다. 손해가 나도 납기를 어기지 않았다. 상대방은 놀랐다. 왜 손해를 감수하십니까? 나는 말했다. 손해는 메울 수 있지만 신용은 한번 잃으면 평생 못 메웁니다. 그 대답에 그들은 침묵했다. 그 침묵이 곧 신뢰였다. 돈의 세 번째 숨은 법칙은 바로 이것이다. 돈보다 무거운 것은 약속이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잃을까 두려워하지만 부자는 신용을 잃을까 두려워한다. 그 차이가 인생을 바꾼다. 나는 약속을 단 한 번도 가볍게 여긴 적이 없다. 약속은 언어가 아니라 행동이다. 말로는 누구나 신용을 말하지만 행동으로 지키는 사람은 극소수다. 그래서 나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 나는 약속을 지켰는가? 그 질문이 내 하루의 기준이었다. 한 번은 큰 위기가 닥쳤다. 공사 현장이 지연되고 자금이 막혔다. 협력업체들이 불만을 터뜨리며 말했다. 회장님, 우리도 더는 버틸 수 없습니다. 나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그 말은 약속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다. 금요일이 다가와도 돈이 마련되지 않았다. 나는 내 집을 팔았다. 사장은 미쳤다고 했다. 회장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단호히 답했다. 그들이 나를 믿고 일했는데 내가 그 믿음을 배신할 수는 없어. 그날 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신용은 종이에 찍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피로 쓰이는 것이다. 그 후로 나는 약속의 무게를 몸으로 느꼈다. 사람은 약속을 지킬 때 강해지고 약속을 어길 때 약해진다. 세상은 신용으로 돌아간다. 은행의 문을 여는 것도 회사의 문을 닫는 것도 결국 신용이다. 신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돈의 근본이다. 나는 그래서 늘 직원들에게 말했다. 돈은 숫자지만 신용은 생명이다. 생명을 걸지 않으면 신용을 지킬 수 없다. 나는 해외 거래에서도 같은 원칙을 지켰다. 한 번은 유럽의 대형 조선사와 협상을 했을 때였다. 그들은 계약금 일부를 늦게 주겠다고 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거절했다. 우리도 당신들의 신용을 믿었듯 당신들도 우리의 신용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말에 그들은 다시 회의를 열었다. 결국 계약 조건은 바뀌었고 우리는 동등한 위치에서 협력을 시작했다. 그 후 그 회사의 대표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100만 달러보다 무겁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게 바로 신용의 힘이었다. 나는 세상을 살아오며 신용이 나를 살리고 약속이 회사를 세웠다는 걸 안다. 약속은 단지 거래의 조건이 아니라 사람의 품격이었다. 신용이 있는 사람은 손해를 봐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신용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난하다. 진짜 부자는 돈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신용을 쌓는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실패했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본다. 그들은 신용을 잃었기 때문에 실패했다. 신용이란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 지각하지 않는 것, 빌린 돈을 제때 갚는 것, 약속한 말을 반드시 지키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쌓여 거대한 신뢰를 만든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이 습관을 지켰다. 단 한 번도 약속 시간을 어기지 않았고 단 한 번도 일을 미루지 않았다. 그 단순한 습관이 나를 만들었다.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보며 확신한다. 돈은 신용의 그림자다. 신용이 있으면 돈은 반드시 따라오고 신용이 사라지면 돈도 함께 사라진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돈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뢰로 움직인다. 이것이 세 번째 숨은 법칙이다. 돈보다 무거운 것은 약속이고 약속이 무너지면 모든 부가 사라진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시험을 멈추지 않는다. 신용을 지켜도 약속을 지켜도 때로는 위기가 찾아온다. 그 위기 속에서 나는 또 다른 진리를 배웠다. 돈의 진짜 가치는 위기 때 드러난다. 위기는 돈의 적이 아니라 사람의 본색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다음 이야기에서 나는 말할 것이다. 두려움을 계산할 줄 아는 자가 진짜 부자가 된다. 그것이 네 번째 법칙의 시작이었다. 돈은 평온할 때보다 위기 속에서 진짜 얼굴을 드러낸다.
나는 그것을 수없이 겪었다. 돈이 잘 돌 때는 모두가 나를 향해 웃었다. 그러나 위기가 오면은 그 웃음은 가장 먼저 사라졌다. 외환 위기, 육아 폭등, 건설 현장의 중단, 은행의 대출 거절. 나는 그 모든 상황을 견뎌야 했다. 그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주영,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늘 똑같이 대답했다. 두려움을 계산하자. 공포를 이성으로 바꾸자. 그것이 내가 배운 돈의 네 번째 숨은 법칙이었다. 두려움을 계산할 줄 아는 자가 진짜 부자가 된다. 많은 사람들은 위기를 피하려 한다. 그러나 나는 정반대로 생각했다. 위기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 돈의 세계에서 위기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 그러나 공포 속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는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 배우려 했다. 왜냐하면 위기 속에는 언제나 돈의 진짜 흐름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평온할 때는 보이지 않던 진실이 혼란 속에서는 드러난다. 1979년의 일이다. 국제 유가가 폭등하면서 국내 산업 전체가 흔들렸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던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곧 회사의 생존 문제였다. 직원들은 불안해했다. 이제 끝이 아닐까요? 나는 그 말에 단호히 말했다. 끝은 없다. 계산이 있을 뿐이다. 나는 밤새 시트를 펼치고 계산했다. 유가가 오르면 물류비가 오른다. 물류비가 오르면 운송수단이 바뀐다. 운송수단이 바뀌면 효율적인 배가 필요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위기 속에서 다음 산업이 태어난다. 그 다음날 나는 결심했다. 이제 조선소를 세운다. 모두가 반대했다. 이 시국에 배를 짓는다고요? 하지만 나는 계산했다. 지금이니까 가능하다. 위기 때는 땅값이 싸고 인력은 절실하다. 그 조건이야말로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었다. 결국 우리는 배를 만들었고 그 배가 바다를 떠날 때 세계가 놀랐다. 그 경험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위기는 나를 두려움에서 깨웠고 두려움은 나를 계산하게 만들었다. 나는 깨달았다. 공포는 감정이지만 계산은 전략이다. 두려움에 휘둘리는 사람은 가난해지고 두려움을 분석하는 사람은 부자가 된다. 가난한 사람은 위기를 피하지만 부자는 위기 속으로 들어간다. 왜냐하면 부자는 두려움을 적으로 보지 않고 스승으로 보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겁이 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겁을 분석하지 않으면 평생 겁에 지배당한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것을 다루는 방식이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는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핑계로 멈추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연료로 움직인다. 나는 후자였다. 실제로 조선소를 짓던 시절 매일이 위기였다. 날씨가 좋으면 자재가 늦었고 자재가 도착하면 비가 쏟아졌다. 돈이 들어오면 거래처가 무너졌고 거래처가 살아나면 은행이 문을 닫았다. 그때마다 나는 두려웠다. 그러나 두려움을 숨기지 않았다. 대신 숫자로 바꿨다. 손실은 얼마인가? 버틸 수 있는 기간은 며칠인가? 이 상태에서 최소한의 이익을 낼 방법은 무엇인가? 두려움을 수치로 바꾸면 감정은 사라지고 전략이 남았다. 나는 그 전략으로 회사를 살렸다. 나는 은행장과의 미팅에서도 똑같이 말했다. 겁은 납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그는 말했다. 회장님, 그게 바로 신용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알았다. 두려움을 인정하는 용기, 그것이 신용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신용은 단지 약속을 지키는 힘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태도였다. 나는 위기를 통해 수많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를 보았다. 부자는 위기 때 계산하고 가난한 사람은 위기 때 감정적으로 움직인다. 부자는 두려움을 분석하고 가난한 사람은 두려움에 휩싸인다. 부자는 위기를 통해 배우고 가난한 사람은 위기를 통해 변명한다. 그 차이는 단순하지만 결정적이었다. 외환 위기가 닥쳤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언론은 매일같이 현대의 위기를 다뤘다. 그러나 나는 조용히 말했다. 위기는 끝이 아니다. 다음 단계의 시작이다. 나는 그때 모든 임원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지금은 돈을 버는 시기가 아니다. 신용을 쌓는 시기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강했다. 우리는 모든 프로젝트를 멈추지 않았다. 적자가 나더라도 약속한 일을 끝까지 마쳤다. 그 덕에 위기가 지나자 우리는 가장 먼저 다시 일어섰다. 사람들은 묻는다. 어떻게 그렇게 버티셨습니까?
나는 대답한다. 버틴 게 아니다. 계산한 것이다. 나는 지금도 말한다. 두려움을 모른다는 건 용기가 아니다. 두려움을 이해하고 움직이는 게 진짜 용기다. 세상은 언제나 불안하다. 경제는 오르고 내리고 시장은 변하고 사람의 마음은 흔들린다. 그러나 그 혼란 속에서 이성을 잃지 않는 자만이 기회를 본다. 두려움은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친구처럼 다뤘다. 두려움이 나를 멈추게 하지 않도록 항상 나보다 한 걸음 앞서 움직였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두려움을 피하지 마라. 대신 계산하라. 돈이 줄어들면 불안해하고 위기가 닥치면 도망가는 사람은 평생 자유를 얻지 못한다. 진짜 부자는 위기 속에서도 움직인다. 돈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판단을 유지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내가 배운 네 번째 숨은 법칙이었다. 두려움을 계산하라. 공포를 전략으로 바꿔라. 그러면 위기는 기회가 된다. 그러나 나는 그 뒤에 또 하나의 진리를 보았다. 아무리 위기를 극복해도 돈은 멈추면 썩는다는 것이다. 두려움을 이긴 다음에는 반드시 움직여야 했다. 돈은 흘러야 살고 돌지 않으면 죽는다. 다음 이야기에서 나는 그 진실을 말할 것이다. 부자는 돈을 쌓지 않고 흐르게 만든다. 그것이 다섯 번째 법칙의 시작이었다. 돈은 멈추는 순간 썩는다. 나는 그 진실을 너무나도 똑똑히 보았다. 세상에는 돈을 쌓아두고 안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통장 속 숫자를 바라보며 스스로를 안전하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돈은 고여있으면 죽는다. 흐를 때만 산다. 이것이 내가 배운 다섯 번째 숨은 법칙이었다. 부자는 돈을 쌓지 않는다. 흐르게 만든다. 나는 그 원리를 조선소의 흙바닥에서 배웠고 공장의 소음 속에서 확인했다. 젊은 시절 나는 돈을 주면 가장 먼저 다시 썼다. 누군가는 말했다. 회장님, 그렇게 쓰면 남는 게 없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남지 않아야 산다. 돌지 않으면 썩는다. 그때는 아무도 내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그들은 나에게 와서 말했다. 그때 회장님이 왜 돈을 계속 움직이셨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돈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생명체였다. 숨 쉬지 않으면 죽는 존재였다. 나는 처음 회사를 세웠을 때부터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 돈이 생기면 다시 투자했다. 현장을 확장하고 기계를 사고 사람을 뽑았다. 돈을 쌓아두는 대신 흘려보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더 많은 돈이 돌아왔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며 비를 불러오는 것처럼 돈도 순환할 때 새로운 기회를 가져왔다. 나는 그걸 경험으로 배웠다. 어느 날 한 젊은 임원이 말했다. 회장님, 우리 회사도 이제 안정기를 맞았습니다. 자금을 좀 묶어두시죠. 나는 단호히 말했다. 묶는 순간 끝이다. 그는 놀라며 물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말했다. 회사는 심장과 같다. 피가 돌지 않으면 죽는다. 돈이 바로 그 피다. 실제로 많은 기업이 이 원리를 몰라서 무너졌다. 겉보기엔 부유했지만 내부는 썩어 있었다. 그들의 문제는 돈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움직이지 않아서였다. 나는 위기 때마다 돈을 흘려보냈다. 외환 위기 때도 마찬가지였다. 모두가 움츠러들고 지갑을 닫을 때 나는 오히려 새로운 투자를 시작했다. 지금은 지킬 때가 아닙니다. 움직일 때입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다. 그러나 그때 흘려보낸 돈이 위기가 끝난 후 회사를 살렸다. 돈은 사람과 같다. 겁을 먹으면 도망가고 믿어주면 돌아온다. 나는 돈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신 활용했다. 나는 늘 말했다. 돈은 주인이 있는 게 아니라 방향이 있다. 돈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 흐름을 만든 사람이 그 방향을 잠시 잡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돈을 소유하지 않고 운전한다. 나는 평생 돈을 운전했다. 그 방향이 사람을 향하고 생산을 향하고 일자리를 향하면 돈은 살아났다. 그러나 방향이 자기 자신을 향하면 돈은 병들었다. 나는 그것을 너무 많이 보았다. 자기 돈만 지키려는 사람은 결국 그 돈에 묶여버린다. 조선소를 세울 때 나는 수백억의 자금을 돌려야 했다. 하루라도 자금이 막히면 모든 공정이 멈췄다. 그때 많은 이가 말했다. 회장님, 자금이 불안합니다. 멈추시죠. 나는 고개를 젓다. 멈추면 망한다. 흘려야 산다. 나는 모든 자금을 열어젖혔다. 자재를 사고 사람을 고용하고
기술을 도입했다. 그 결과는 기적이었다. 배가 완성되었고 돈이 다시 돌아왔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돈의 본질은 순환이다. 흐름을 만든 자가 결국 자유를 얻는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쓰고 부자는 돈을 돌린다. 그 차이는 단순하지만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는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쓰면 끝이라 생각하지만 부자는 돈을 움직여서 새로운 돈을 만든다. 소비가 아니라 순환, 낭비가 아니라 재투자. 이것이 부자의 사고방식이었다. 나는 한 번도 돈을 모은다는 말을 좋아하지 않았다. 나는 언제나 돈을 키운다고 말했다. 돈은 씨앗이었다. 심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다. 땅속에 묻어야 열매가 된다. 한 번은 한 외국 투자자가 나에게 물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합니까? 조금 쉬어도 되지 않습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쉬는 건 돈이지 나는 아니다. 그 대화 후 그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철학은 단순하지만 위험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위험을 계산하고 두려움을 넘어서면 돈은 나의 도구가 된다. 그러나 안전에 안주하면 돈은 나의 감옥이 된다. 돈을 돌린다는 것은 단순히 투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을 움직이는 일이다. 나는 회사에 이익이 생기면 가장 먼저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했다. 누군가는 말했다. 회장님, 그렇게 퍼주면 회사가 위험합니다. 나는 말했다. 그들이 움직여야 회사가 움직인다. 돈을 돌리면 마음이 돈다. 돈의 순환은 물질의 순환만이 아니라 신뢰의 순환이었다. 그 신뢰가 회사를 살렸다. 돈은 결국 사람의 믿음 위에서만 돌아간다. 나는 가난을 극복한 이후에도 단 한 번도 돈을 내 거지라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돈이 흐르는 통로였다. 통로가 막히면 물이 썩듯이 돈도 막히면 사람을 망친다. 그래서 나는 평생 통로를 넓히려 했다. 공장을 세우고 다리를 놓고 학교를 만들었다. 그 모든 것은 나의 부를 흘려보내는 과정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말했다. 회장님, 그렇게 많은 걸 만들고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흘려보내면 부족할 틈이 없습니다. 돈은 흐름을 타야 한다. 정체된 물이 썩듯 정체된 돈도 부패한다. 돈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두려움 때문이다. 사람들은 잃을까봐 쥐고만 있다. 그러나 진짜 부자는 잃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잃더라도 다시 벌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언제나 그 자신감을 키웠다. 돈을 잃지 않는 법이 아니라 다시 벌 수 있는 힘을 만드는 법. 그것이 부의 근본이었다. 나는 젊은 세대에게 말하고 싶다. 돈을 모으지 말고 흐름을 만들어라. 집에 쌓인 돈은 숫자일 뿐이지만 움직이는 돈은 생명이다. 돈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돌린다. 당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돈도 움직이지 않는다. 세상은 돈의 양으로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다. 돈의 방향으로 구분한다. 이것이 5번째 숨은 법칙이다. 부자는 돈을 쌓지 않는다. 흐르게 만든다. 돈의 흐름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자유를 얻는다. 그러나 나는 그 흐름의 중심에 또 다른 원리를 보았다. 돈보다 더 무서운 낭비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이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다음 이야기에서 나는 그 진리를 말할 것이다. 돈보다 무서운 낭비, 바로 시간의 낭비에 대한 6번째 법칙이다. 돈은 다시 벌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이 단순한 진리를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래서 평생 시간을 아껴 썼다. 아니, 아껴 쓴 게 아니라 투자했다. 나는 늘 말했다. 시간을 돈처럼 쓰면 안 된다. 돈을 시간처럼 써야 한다. 돈은 잃어도 다시 모을 수 있지만 시간은 한순간 사라지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배운 6번째 법칙은 이것이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돈을 지배한다.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났다. 그때가 내 하루의 시작이었다. 세상이 잠든 시간, 나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조선소의 어둠 속 먼 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지금 이 1시간이 내일의 한 달을 만든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말했다. 회장님은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나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가난했던 시절 나는 시간이 나의 유일한 자본이었다. 돈은 없었지만
시간은 있었다. 그래서 남들이 잠잘 때 나는 일했다. 남들이 쉴 때 나는 배웠다.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투자였다. 나는 평생을 현장에서 보냈다. 사무실의 책상보다 현장의 소리가 더 익숙했다. 새벽 안개 속에서 철골이 올라가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깨달았다.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돈의 근본이다.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은 돈이 부족해도 성장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돈이 많아도 가난하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게으름은 가난의 씨앗이다.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돈이 생겨도 그 돈을 지킬 줄 모른다. 나는 한 번도 시간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런 말은 핑계였다.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이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시간의 양은 똑같다. 그러나 질이 다르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보내고 부자는 시간을 쓴다. 그 차이가 운명을 바꾼다. 나는 시간을 돈처럼 세웠다. 하루 24시간 중 낭비되는 1시간이 1년이면 365시간이다. 그 시간 동안 새로운 회사를 세울 수도 있고 책을 쓸 수도 있다. 사람들은 모른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걸. 젊은 시절 나는 하루를 쪼개서 살았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배웠다. 잠은 줄었지만 꿈은 커졌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말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나는 말했다. 그래야 가난을 벗어납니다. 게으른 사람은 늘 말한다. 내일 하자. 하지만 부자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 오늘 안에 끝낸다. 시간은 내일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의 행동으로 존재한다. 나는 회사의 임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 미룬 일은 내일의 이자를 만든다. 그 이자가 쌓이면 인생의 빚이 된다. 많은 이가 시간의 빚에 허덕인다. 그들은 돈의 빚은 갚을 줄 알지만 시간의 빚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안다. 가장 무서운 빚은 미루는 습관이다. 미루는 자는 늘 늦고 늦는 자는 결국 기회를 잃는다. 기회는 시간의 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준비된 자에게만 손을 내민다. 나는 그 손을 잡기 위해 하루를 쪼갰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어떻게 평생 그렇게 바쁘게 사셨습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나는 바쁘게 산 게 아니라 충실하게 산 것이다. 바쁨은 목적 없는 움직임이고 충실함은 방향이 있는 움직임이다.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어디로 흘러가는가? 무엇을 남기는가? 그게 중요했다. 나는 시간을 단 한순간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차 안에서도 서류를 받고 회의 중에도 다음 단계를 구상했다. 사람들은 나를 일 중독자라 불렀지만 나는 시간의 주인이 되고 싶었다. 나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깨달았다. 돈은 잃으면 되찾을 수 있지만 시간은 한 번의 실수로도 모든 것을 잃게 만든다. 나는 한 번의 지연 때문에 수십억을 잃은 적이 있다. 그날 나는 결심했다. 다시는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말자. 이후로 나는 분 단위로 일정을 세웠다. 사람들은 그게 필요합니까? 라고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시간을 지키는 것이 곧 신용이다. 실제로 나는 누군가와의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약속 시간에 5분이라도 늦으면 내 마음은 불안했다. 그것이 내 철칙이었다. 나는 공장에 시계를 걸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이 시계는 돈보다 귀하다. 시계의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나는 한 가지를 떠올렸다.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늘 서둘렀다. 그러나 그것은 조급함이 아니라 진심이었다. 조급한 사람은 불안해서 움직이지만 진심 있는 사람은 가치가 있어서 움직인다. 나는 후자였다. 나는 세상의 부자들을 관찰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봤다. 그들은 모두 시간을 돈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 그들에게 시간은 통장보다 무거웠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하루를 1,000만 원짜리로 산다. 나는 그 말에 크게 공감했다. 하루를 헛되이 쓰는 건 1,000만 원을 버리는 것보다 큰 손실이었다. 왜냐하면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하루는 절대 다시 오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청년들에게 자주 말한다. 돈을 아껴라. 하지만 시간은 더 아껴라. 돈은 세상을 살지만 시간은 인생을 산다. 시간의 가치는 나이가 들수록 커진다. 젊을 때의 1시간은 금이고 나이 들어서는 다이아몬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반대로 산다. 젊을 때 낭비하고 늙어서 후회한다. 나는 그 길을 거부했다. 나는 젊을 때 모든 시간을 투자했다. 그 결과 나이 들어서 자유를 얻었다.
시간은 부의 복리다. 오늘의 일 시간이 내일의 이 시간을 만든다. 꾸준히 시간을 투자하면 돈은 자연히 따라온다. 반대로 시간을 낭비하면 돈도 함께 사라진다. 나는 인생의 수많은 장면에서 그것을 증명했다. 새벽에 시작한 하루가 회사를 만들었고 회사를 살린 건 시간의 누적이었다. 이것이 6번째 숨은 법칙이다. 시간은 돈보다 귀하다. 돈은 시간을 따라오지만 시간은 돈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 아무리 귀해도 시간이 멈추면 모든 것이 끝난다. 사람도 돈도 세상도 결국 멈춤 속에서 퇴보한다. 그래서 나는 70이 넘어도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움직이고 싶었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다. 멈춘 순간 인생의 복리는 끝난다. 다음 이야기에서 나는 그 진리를 말할 것이다. 멈추지 않는 사람에게만 돈과 자유가 머문다. 그것이 7번째 법칙의 시작이다. 나는 평생을 달렸다. 멈추면 죽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세상은 늘 변화했고 그 변화는 기다려주지 않았다. 나는 젊을 때부터 멈추지 말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새겼다. 그것이 나의 7번째 법칙이었다. 멈추지 않는 자만이 돈과 자유를 얻는다.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건 실패가 아니다. 정지다. 정지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뒤처진다. 나는 그것을 수없이 보았다. 한때 잘 나가던 기업, 성공한 사람, 부유했던 가정, 그들이 망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멈췄기 때문이다. 나는 60세가 넘어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그때 사람들은 말했다. 회장님, 이제는 좀 쉬셔야죠. 그러나 나는 대답했다. 쉬는 순간 나는 끝입니다. 나는 나이를 핑계로 삼지 않았다. 도전이란 나이에 관계없는 일이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이젠 늦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늦었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미 인생의 시계를 멈춘 것이다. 나는 끝까지 그 시계를 움직이고 싶었다. 내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었다. 새 산업을 만들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었다. 그것은 단순히 성공을 위한 도전이 아니었다. 움직임 그 자체가 내 존재의 증명이었다. 가난했던 시절 나는 매일 같은 하루를 살았다. 일하고 먹고 자고. 그러나 그때의 나는 살아있지 않았다. 단지 버티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어느 날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버티지 않고 나아가자. 그날 이후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 도전은 항상 두려움과 함께 온다. 그러나 나는 두려움보다 지루함이 더 무서웠다. 같은 일을 반복하는 삶, 변화 없는 일상, 그것이야말로 진짜 실패였다. 나는 항상 새로운 문제를 찾았다. 문제를 해결할 때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래서 위기가 오면 오히려 기뻤다. 위기 속에는 늘 배움이 있었고 배움 속에는 성장의 불씨가 있었다. 나는 종종 이런 말을 했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건 나 자신이다. 세상 탓을 하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한다. 경제가 어렵다. 운이 나쁘다. 환경이 나쁘다. 이런 말들은 변명이다. 나는 모든 것을 내 책임으로 돌렸다. 안 된 건 내가 부족해서다. 그렇게 생각하면 방법이 보였다. 책임을 남에게 넘기는 순간 내 삶의 핸들은 사라진다. 그러나 책임을 지는 순간 나는 다시 주인이 된다. 멈추지 않는 자는 언제나 자신이 주인인 사람이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자동차 산업에 진출했을 때였다. 모두가 비웃었다. 조선이나 하시지 왜 자동차입니까? 하지만 나는 말했다. 조선도 처음엔 그랬어. 사람들은 두려워했지만 나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꿨다. 움직여야 산다. 정체는 죽음이다. 그때 나는 모든 것을 걸었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 밤을 새웠다. 공장에서 불이 꺼지지 않았다. 수백 명의 기술자들과 함께 우리는 매일 실패했고 그 실패 속에서 배웠다. 그리고 마침내 첫 자동차가 도로 위를 달렸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도전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유일한 언어다. 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자주 말했다. 안전한 길만 가면 평생 위험하다. 세상은 끊임없이 움직인다. 기술이 변하고 시장이 변하고 사람의 마음이 변한다. 그런데 당신이 혼자 멈춰 있다면 그 순간 이미 뒤처진 것이다. 멈추지 않는다는 건 단순히 일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생각하고 배우고 바꾸고 행동하는 것이다. 나는 나이 70이 넘어서도 매일 배웠다. 신문을 읽으며 세상을 읽었고 젊은이들과 대화하며 새로운 감각을 얻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배우지 않는 순간이 진짜 노년이었다. 나는 종종 산을 보며 생각했다. 산은 늘 그 자리에 있는 듯하지만 사실 매 순간 변하고 있다. 눈이 녹고 바람이 불고 돌이 굴러내린다. 멈춘 것처럼 보여도 흐른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겉으론 고요해 보여도 내면이 움직이고 있어야 한다. 생각이 멈추면은 몸도 돈도 멈춘다. 돈은 움직임을 좋아한다. 행동하는 사람에게 따라가고 멈춘 사람에게서 떠난다. 그래서 나는 평생을 움직이며 살았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도중에 포기한 사람, 그들의 차이는 단순했다. 실패한 사람은 한 번의 좌절로 멈췄고 성공한 사람은 수십 번의 실패 속에서도 한 걸음을 더 갔다. 나는 그렇게 말했다. 한 번의 실패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일 뿐이다. 실패를 인생으로 착각하지 마라. 멈춤이야말로 진짜 실패다. 나는 내 인생에서 두려움과 함께 살았다. 그러나 그 두려움 덕분에 늘 움직였다. 멈추지 않으려면 항상 조금의 불안이 필요하다. 안주하는 순간 성장의 불씨는 꺼진다. 나는 늘 내 자신을 흔들었다. 정주영, 지금 이대로 만족하냐? 그 질문이 나를 다시 일으켰다. 한 번은 공장 안에서 한 젊은 직원이 말했다. 회장님, 이제 충분히 성공하셨잖아요. 왜 더 하십니까?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게 아니다.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도전하는 거다. 그 말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삶이란 멈추지 않는 여행이다. 목적지가 아니라 걸음 그 자체가 의미다. 나는 종종 과거를 돌아보며 생각했다. 만약 그때 멈췄다면 아마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멈추는 순간 인생은 변명으로 가득 찬다. 그러나 한 걸음만 더 가면 세상은 완전히 달라진다. 나는 그 한 걸음을 믿었다. 한 걸음이 기적을 만든다. 이것이 7번째 숨은 법칙이다. 멈추지 않는 자만이 돈과 자유를 얻는다. 돈은 움직임을 좋아하고 세상은 변화하는 자를 기억한다. 멈추는 순간 시간의 복리가 끊기고 인생의 열매가 말라버린다. 그러나 계속 움직이는 자는 언젠가 반드시 기회의 문 앞에 선다. 하지만 나는 그 마지막 문 앞에서 또 하나의 진실을 보았다. 아무리 멈추지 않아도, 아무리 돈을 벌어도 마음이 멈추면 모든 게 끝난다. 돈의 끝에는 언제나 마음이 있었다. 다음 이야기에서 나는 그 마지막 진리를 말할 것이다. 돈의 끝은 마음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만이 진짜 자유를 얻는다. 그것이 8번째 법칙의 마지막이자 내 인생의 결론이었다. 나는 평생 돈을 깨졌지만 마지막에 깨달은 것은 돈이 아니었다. 내가 진짜 찾던 것은 마음의 평화였다. 세상은 늘 말한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돈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주지 않는다. 나는 수십 년 동안 회사를 키우고 수만 명의 사람과 함께 일하며 성공을 이루었지만 어느 날 문득 공허함이 찾아왔다. 모든 걸 이루었는데 왜 외로울까? 그때 나는 깨달았다. 돈의 끝에는 반드시 마음이 있다. 돈은 외부의 자유를 주지만 마음은 내부의 자유를 준다. 그 둘이 함께할 때 비로소 인생은 완성된다. 나는 젊은 시절 돈이 전부라고 믿었다. 가난은 수치였고 부는 자존심이었다. 돈을 벌기 위해 밤을 새우고 사람을 설득하고 세상을 바꾸려 했다. 그러나 어느 날 깨달았다. 돈이 많아질수록 마음의 짐도 커진다는 것을. 돈을 지키려는 두려움, 잃을까 하는 불안,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경쟁심, 그 모든 것이 나를 지치게 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주영, 너는 돈의 주인인가? 아니면 돈의 노예인가? 그 질문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꿨다. 나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나는 어느 날 조용히 회사 구석에 오래된 창고를 둘러보았다. 한때 그곳은 내 첫 현장이었다. 먼지 쌓인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나는 손으로 벽돌을 쌓았고 꿈으로 회사를 세웠다. 그때의 나는 가난했지만 자유로웠다. 돈이 없었어도 두려움이 없었고 세상이 막아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때의 마음을 다시 떠올렸다. 그리고 깨달았다. 부는 돈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마음이 자유로우면 가난해도 부자이고
마음이 묶이면 부자라도 가난하다. 나는 내 인생에서 수많은 부자들을 만났다. 그들 중 어떤 이는 궁궐 같은 집에 살았지만 얼굴은 늘 어두웠다. 반대로 가진 것이 거의 없는 사람인데도 늘 웃으며 일하던 사람도 있었다. 그 차이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진짜 부자는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감사하느냐로 결정된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배웠다. 그러나 깨달은 이상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 나는 그때부터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도 감사한가? 작은 일에도 감사하기 시작하자 마음이 평화로워졌다. 감사는 마음의 복리였다. 불평은 손실이고 감사는 이익이었다. 나는 돈의 세계에서도 복리의 원리를 믿었지만 마음에서도 그것이 통한다는 걸 알았다. 감사의 복리는 인생을 부자로 만든다. 나는 어느 날 회의 중에 임원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돈은 도구입니다. 그런 마음은 목적입니다. 도구가 목적을 삼키면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다. 실제로 많은 기업이 돈 때문에 무너진다. 이유는 단순하다. 돈을 벌기 위해 마음을 잃었기 때문이다. 마음을 잃으면 판단이 흐려지고 신용이 흔들리며 결국 돈도 떠난다. 나는 그 과정을 숱하게 보았다. 나는 어느 날 현장 점검을 마치고 젊은 직원 한 명과 나란히 걸었다. 그는 물었다. 회장님, 돈이 많으면 마음이 편해지나요? 나는 잠시 멈춰서서 말했다. 아니, 돈이 많으면 오히려 조심스러워진다. 진짜 편해지는 건 돈을 내려놓을 때다. 그 청년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사람은 돈을 잡을 때보다 놓을 때 더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나는 내 평생의 경험으로 그것을 배웠다. 부는 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다. 돈은 갈수록 무거워지고 나눌수록 가벼워진다. 나는 많은 걸 가졌지만 나누면서 더 큰 부를 얻었다. 장학금을 만들고 병원을 세우고 다리를 놓았다. 그것들은 단지 사회공헌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마음의 해방이었다. 나는 그때 진짜 자유를 느꼈다. 사람들에게 주는 기쁨 속에서 오히려 내가 구원받는 기분이었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돈은 쌓아야 가치가 아니라 써야 가치가 생긴다. 나는 나이 들어 어느 날 이런 말을 했다. 돈은 하늘이 맡긴 임시자산이다. 평생 내 것이 될 수 없다. 이 세상을 떠날 때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 결국 남는 것은 내가 벌어들인 돈이 아니라 내가 남긴 마음이었다. 사람들은 그 마음을 기억하고 그 철학을 이어간다. 그것이 내가 꿈꿨던 진짜 유산이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정주영, 너는 진짜 자유로운가? 그리고 대답했다. 그렇다. 나는 이제 마음이 부자다. 가난할 때는 돈이 없어서 불안했고 부자가 된 후에는 돈이 많아서 불안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돈의 끝을 봤고 그 끝에서 마음의 시작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나는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다. 돈을 벌어라. 그러나 돈에 묶이지는 마라. 돈을 다스려라. 그러나 마음을 잃지는 마라. 돈은 인생의 한 부분일 뿐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당신이 진짜 다스려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세상 어떤 폭풍도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나는 이 말을 자주 했다. 돈은 나를 위해 일해야 한다. 내가 돈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평생을 그 철학으로 살았다. 돈이 나를 움직이지 않게 내가 돈을 움직이게 했다. 그리고 그 철학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 자유는 돈의 끝이 아니라 마음의 시작이다. 이제 나는 내 생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를 확신한다. 인생의 진짜 성공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다. 돈은 세상을 바꾸지만 마음은 사람을 바꾼다. 나는 세상을 바꾸려 했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속에 남고 싶었다. 그것이 내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돈은 흘러가고 건물은 무너지고 이름은 잊혀질지라도 마음은 남는다. 나는 그 마음 하나로 살아왔고 그 마음 하나로 이 세상을 떠난다. 돈은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돈을 만들었다. 그것이 내 철학의 결론이었다. 그러니 기억하라. 가난은 통장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속의 결핍이다. 부는 금고 속에 있는 금이 아니라 세상에 전하는 따뜻함이다. 당신이 가진 마음이 넉넉하면 이미 부자이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면 이미 성공한 인생이다. 이것이 나 정주영이 평생을 걸어 도달한 마지막 법칙이다. 돈의 끝은 마음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만이 진짜 자유를 얻는다. 이제 나는 안다. 내가 평생 찾아 헤맨 자유는 밖에 있지 않았다. 바로 내 안에 있었다. 그것을 깨달은 순간
나는 이미 자유인이었다.